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호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에 반가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저PBR주가 급등하면서 장기 소외주가 일종의 반란을 보였습니다.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겠다고 한 게 시장에 촉매제가 됐습니다. 코스피는 많이 올랐지만 하지만 코스닥은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시사점 무엇일까요? 제가 하나씩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최근까지 계속 이야기된 게 코리아 디스카운트, 한국 증시 저평가, 만년 저평가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은 지정학적 리스크도 얘기하고요. 어떤 분은 지배구조, 그리고 어떤 분은 투명성, 그리고 법적 제도의 미비, 최근에는 상속세 문제까지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이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좋은 변화가 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것 이외에도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이라는 데서 금융위원장하고 거래소 이사장에게 공개 서한을 지금 보내는 것을 발표를 하겠다.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2월 5일 날 발표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그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에서는 이런 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 보시면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그러니까 기업 가치를 높이는 프로그램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래서 보도자료 내용 중에서 발췌를 해서 제가 조금 담아왔습니다. 좀 읽어드릴게요. 삼성, 현대차 제품 세계 165 최고의 수익성이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236 기업 평가를 지금 받고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인데 자본 효율성 그리고 주주 환원율을 소홀히 한 결과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정부와 민간단체가 이렇게 나섰으니까 시장이 움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본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거는 고평가주 쪽이고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좀 많이 들고 있는 거는 저평가, 이런 저PBR 쪽이 많다는 겁니다. 앞으로 포트폴리오 조정을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고요. 자, 오늘도 증시 8, 증시 9 하시면서 알찬 정보 인사이트 많이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외신 들어갑니다. 외신 브리핑 시작합니다. 어제 3대 지수는 모두 다 상승하면서 마감했고요. 나스닥 지수가 가장 큰 폭으로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FOMC와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관망세가 짙은 모습이었지만 지수는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아무래도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나름 괜찮을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좀 많았고요. 또 10년물 국채금리가 하락한 부분도 증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관련해서 기사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하락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 5시에 발표된 내용인데요. 미국 재무부가 1분기에 7,600억 달러의 국채를 조달할 예정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예상치를 좀 하회하는 수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에 10년물 국채금리가 하락을 했고 증시에는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재무부는 이번 2분기에는 2,020억 달러를 차입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국채 입찰 규모와 일정 같은 경우에는 국채 공급과 직결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으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작년 11월에는 재무부의 채권 발행 규모가 급증하게 되면서 채권 시장이 크게 요동친 바 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31일 구체적인 발행 일정을 공개할 예정이니까요. 투자하실 때는 이 부분도 꼼꼼하게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유가 상황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TI는 배럴당 76달러 선에서 마무리했습니다. 홍해를 둘러싸고 군사적 리스크가 조금씩 커져가는 모습이지만 가격은 하락할 수 있었는데요. 여기에는 백악관의 진화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은 보복은 하겠지만 이란과의 전쟁 등 중동 내에서 확전은 원치 않는다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고요. 이날 하락폭은 지난 8일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중요한 기사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로는 중국과 관련된 기사 함께 보실 거고요. CNN 기사입니다.
China's Evergrande property developer ordered to liquidate라는 기사인데요. 중국의 부동산 위기의 시발점이 되었던 부동산 개발업체 에버그란데, 즉 헝다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홍콩 법원이 어제 이 헝다에 청산 명령을 내렸고요. 관련한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콩 고등법원은 헝다를 청산해달라라는 채권자 청원을 최종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콩 법원이 중국 본토 기업의 청산을 명령한 최초의 사례로 기록이 되게 됐고요. 헝다는 과하게 사업을 확장하다가 과도한 빚을 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디폴트에 빠지게 됐고요. 이후 비구이 위안이나 다른 부동산 개발 업체들도 연쇄적으로 디폴트를 선언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홍콩 법원의 청산 명령에 따라서 청산인은 헝다의 자산을 현금화하는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헝다는 디폴트를 직면한 이후로 수십만 채 주택 공사를 중단했고요. 또 수천 개 하도급 업체에도 대금을 현재 지급하지 못한 상태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헝다가 건설 중인 아파트가 준공되지 않을 경우에는 분양자들이 반발하면서 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 또한 여전히 남아 있는데요. 하지만 이 청산과 관련해서 아직 여지는 좀 남아 있습니다. 중국 법원이 홍콩 법원의 청산 명령을 받아들일지 이 부분이 아직 미지수이기 때문입니다. 헝다는 대부분 부동산 사업을 중국 본토에서 영위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본토 법원의 별도의 허가 없이는 자산을 압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 헝다의 최종 청산 작업은 앞으로 좀 장기화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전문가들은 중국 당국이 헝다의 청산 속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봤을 때 헝다가 진행 중인 건설 프로젝트가 1,200개 정도에 달하게 되면서 즉각적인 청산 절차 진행은 중국의 부동산 시장 그리고 실물 경제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헝다의 경우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부채를 좀 지닌 곳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빚잔치가 본격화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기도 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이번 사건은 안 그래도 좀 지지부진한 중국 경제에 조금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이번에는 유럽 기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 함께 보실 거고요. Europe chafes at Americans' protectionist tilt라는 기사인데요.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리턴 매치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짚어드린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이 미국의 보호주의 무역 정책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좀 나오게 됐는데요. 과거 유럽은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당시에 각종 현안을 두고서 미국과 자주 마찰을 좀 빚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지난 2021년에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고 미국이 돌아왔다라고 선언하자 무역 관계를 재설정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드러낸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 역시 최근 들어서 보호 무역주의 색을 조금 짙게 나타내게 되면서 유럽이 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게 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존의 무역 장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동시에 제조업 부양을 위해서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유럽 업체들을 제외시키기도 했습니다. 또 중국의 첨단 기술 개발을 견제하기 위해서 규제를 강화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부분이 유럽에게는 부수적인 피해를 안길 수 있다라면서 미국 측을 향해서 강하게 경고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유럽 당국자들은 올해 미국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든 간에 미국의 경제 정책은 예전과 같지 않고 유럽에게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내다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와중에도 유럽은 아직 희망의 끈은 놓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기후 변화 대처 등에서 EU와 이해 관계를 함께 했고 우크라이나 전쟁 후에 러시아에 대한 제재 등에서 긴밀히 협력한 바가 있다라면서 아직까지 가능성은 조금 열어두고 있는 상태인데요. 대선이 좀 다가오게 되면서 후보들은 미국을 더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역시 보조금 지원 부분에 있어서 이미 과거에 이견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의 갈등 또한 대선을 좀 앞두고 심화될 수 있다는 부분 꼭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섹터별 움직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은 테슬라였습니다.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오게 되면서 4.19% 상승했고요. 다행히 190달러 선까지 다시 한번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테슬라가 강세를 보이면서 다른 전기차 주들에게도 훈풍을 좀 불어주었는데요. 루시드 같은 경우에는 27% 정도 정규장에서 상승하는 모습 보였고요. 니콜라 같은 경우도 12.3% 정도 상승하면서 강세를 함께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특징주로는 TSMC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대비 0.24% 하락하면서 약보합순에서 마무리했는데요. 어제 오프닝에서 테슬라의 주가가 큰 폭으로 밀리면서 앞으로 M7 기업에서 테슬라가 계속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라는 부분을 언급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관련한 기사가 나와서 하나 짚어볼 텐데요. 외신들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 M7 기업들의 뚜렷한 구분이 생기고 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작년 중반부터 감지해왔던 애플과 테슬라의 이탈 움직임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올해 들어서 엔비디아는 23%, 메타는 11%, 알파벳은 8%, 마이크로소프트는 7%, 그리고 아마존은 4% 각각 상승을 했었는데요. 반면 애플은 0.06% 상승하게 되면서 박스권을 현재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심지어 테슬라는 26%까지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애플과 테슬라를 제외한 종목들의 AI 관련 기업이다라는 공통점까지 함께 좀 묶을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새롭게 대열에 좀 합류할 종목으로 목록들이 있었는데 가장 유력한 후보로서 TSMC가 거론이 좀 되고 있습니다. TSMC도 AI와 관련이 깊은 기업이기 때문인데요. 미국의 AI 기업 대부분이 현재 TSMC에서 위탁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AI 관련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AI 훈풍이 좀 계속될수록 TSMC의 위상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전망이 좀 되고 있고요. TSMC의 시총은 6,901억 달러로 이미 5,825억 달러의 테슬라를 제치기도 했습니다. 올해 M7 기업들의 목록에 실제 변화가 생기게 될 수 있을지 이 부분 유념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애플과 화웨이 소식 살펴볼 건데요. 화웨이는 상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애플의 주가만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전일 대비 0.36% 하락하면서 약보합순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애플이 긴장해야 할 만한 소식이 좀 전해지게 됐습니다. 중국 화웨이가 오는 9월에 최신 스마트폰 메이트 70을 출시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게 된 건데요. 애플의 아이폰 16 시리즈를 겨냥하면서 정면 대결을 펼칠 것이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화웨이는 메이트 70 시리즈를 통해서 5.5G 통신 기술을 선보일 것으로 전망이 좀 되고 있어요. 기존 5G 통신보다 10배 정도 빠른 속도로 승부를 보겠다라는 구상을 좀 세우고 있고요. 화웨이는 메이트 60 시리즈에 선전해서 애플과 정면 대결을 해도 괜찮겠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도 좀 호응을 얻고 있기 때문에 지난 4분기에 화웨이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36% 정도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애플 출하량이 1.2% 감소한 것과는 좀 상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애플과 화웨이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을 좀 하고 있고요. 미국 정부에서는 화웨이 60 출시 이후에 반도체 통제에 있어서 더욱 조여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버전까지 나오게 된다면 반도체와 관련한 압박도 더욱더 심화될 수 있다는 부분도 함께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서울경제TV 증시8 주간브리핑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행한 이슈 전해드리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공익법인 족쇄에 투자도 승계도 막혔다. 네, 첫 번째 소식 준비해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공익법인 규제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가혹해
정상적인 기업 승계를 막고 있다라는 경제단체의 분석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 포드처럼 재단을 활용해 대를 이어 성장하는 기업이 나오기 위해서는 관련 규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고요. 이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상속 및 증여세법이 공익법인의 주식 취득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라고 또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소속 공익법인에서는 계열사 주식을 5% 이상 취득할 경우 반드시 증여세를 물도록 강제하고 있고요. 지분율 20에서 50%까지 단 한 푼도 세금을 물리지 않은 미국이나 일본과 비교해 지나치게 가혹한 세금 체계다라고 하는 지적입니다. 특히 국내 대기업 소속 공익법인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상속세율이 높은 부분에 이어서 공익법인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기업들의 정상적인 승계가 사실상 차단되고 있고요. 당장 상속 정지만 하더라도 이재용 회장 다음 때에는 기업 상속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현실입니다. 무거운 상속세가 기업 가치의 상승을 막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에 정부도 공익법인의 규제를 개선하는 작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업 승계를 막는 과도한 상속세를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이와 별도로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를 푸는 방향으로 정부 내부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을 통해서 크게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화면은 기업 소속 공익법인이 계열사의 주식을 취득할 때 면세받는 지분의 한도인데요. 우선 독일은 규제가 없고요. 일본은 50%나 넘게 감면을 받습니다. 미국 역시도 20%나 차지하고 있는데 한국은 5%에 그치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기업 승계와 관련된 공익법의 규제를 완화하되 공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여 나가고 있습니다. 지분 5% 이상 매수된 증여세가 강제가 되고요. 의결권 행사도 차단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좀 불합리한 부분이 좀 많다라는 부분이 일고 있습니다. 이 대를 잇는 성장 기업이 나오기 힘들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까지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성과급 홍역 이어 이번엔 협력사와 충돌, 이번엔 한국전력 이야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가 수십조 원의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조직 슬림화에 나섰지만 곳곳에서 암초를 만나고 있습니다. 한전은 직원들의 성과급을 잦은 반납을 두고 한 차례 홍역을 치른 데 이어서 퇴직자들이 세운 하청 업체와의 갈등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라는 부분이고요. JBC는 한전 퇴직자들이 설립한 회사로 지난 27년간 한전의 도서지역 발전시설 운영을 독점적으로 운영한 업체입니다.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은 소장에서 한전이 이 제대로 된 협의 없이 JBC 직원에게 자회사 입사를 강요했다라면서 소송을 취하야만 자회사 입사할 수 있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협박이나 강요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전은 그동안 JBC가 도맡아온 도서지역 발전시설 운영 등을 자회사로 넘길 예정인데요. 다음 달 1일 자회사인 한전 MCS와 도서전력 위탁 운영 계약을 맺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JBC는 한전의 위탁 업무를 더 이상 독점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는데요. 그러자 JBC는 본인들이 사실상 한전의 관리, 감독을 받는 한전 직원이다라는 취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광주지법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으로부터 한전 근로자에 해당한다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정부는 사실상 퇴직자 단체가 세운 JBC에 일감을 줄 수 없으니 정당하게 한전 자회사인 한전 MCS의 직원이 돼 그동안 해왔던 업무를 하라라고 전했고요. 발전 노동 관계자는 한전에서 JBC 직원들에게 한전 MCS 직원으로 이직하라라고 강요하고 있다라며 그 대신 한국전력에 대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포기해야 한다라는 조건을 내걸었다라고 전했습니다. 한국전력은 퇴직자 단체가 세운 회사에 대해 특혜를 줄 수 없으며 한전 MCS로의 이직은 노동자 개인의 자유를 맡기겠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재차 정했습니다. 지금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전력 퇴직자 단체 특혜 논란 일지인데요. 2019년도부터 발생이 됐습니다. 정부는 퇴직자 단체 업체의 수의 계약을 금지했고요. 2020년 한전 퇴직자 업체 JBC가 설립되면서 한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3년 광주지법에서 JBC의 승소 판결이 났고요. 2024년은 한국전력이 JBC 직원의 자회사 입사 제한을 내부인과 했습니다.
연도별로 한국전력의 주요 실적도 살펴보겠습니다. 부채는 늘어나만 가고 있는데 영업이익은 점점 더 커져만 가는 영업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여기에 더해서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이번 사안은 다시금 법정에 서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광주지법은 31일 신문 절차에 들어가고요. 법원이 절차상 흠결 등을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직접 고용이 아니라 자회사를 활용한 비용 절감 계획에도 차질이 생기게 된다라는 부분까지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전력 조직 슬림화 잇단 파열음이 나고 있습니다. 도서 전력 사업 자회사 설립 추진에 JBC는 직고용 피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하고 있고요. 조건부 고용 절차 중단 가처분 신청도 냈습니다. 내일 심리인데 인용 때는 상생안이 좀 자초된 부분까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낸드도 봄바람 부나 미국 웨스턴 디지털 재고 4년 만에 최저. 네, 이번에는 낸드 플래시 관련된 소식 전해드립니다. D램 시장이 회복 국면에 진입하면서 또 다른 메모리 칩 종류인 낸드 플래시 시장도 불황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요 개선과 가격 반등으로 올해 낸드 플래시 시장 매출이 전년 대비 50% 이상 성장할 것이다라는 부분이고요. 29일 업계에 따르면 세계 3위 낸드 제조사인 미국 웨스턴 디지털은 현지 시간으로 25일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회사의 낸드 플래시 재고가 지난 4년간 최저인 약 115일 수준을 기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웨스턴 디지털은 회사의 재고 자산 역시 감소하고 있다라고 덧붙였고요. 낸드 플래시 회사의 재고 감소는 이들의 제품 판매량이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상 낸드 업체들은 제품을 먼저 생산한 뒤 고객사에 납품하는 선생산 후 판매 방식을 택하고 있고요. 갑작스럽게 시황을 얼어붙을 경우 만들어 놓았던 제품을 출하하지 못하게 돼 재고량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다만 지난해 3분기부터 적자폭 개선과 함께 재고 소진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캐틀러 웨스턴 디지털 최고 경영자는 우리의 예상보다 재고 목표를 좀 빨리 달성하고 있다라고도 설명한 바 있는데요. 우선 웨스턴 디지털의 사례처럼 IT 기기 내에서도 정보를 영구적으로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낸드 플래시 회사들은 지난해 D램 업체보다 더욱 극악의 시장 상황에 직면해야 했었습니다. 낸드 시장은 D램에 비해 응용처가 적은 데다가 삼성과 SK하이닉스, 웨스턴 디지털 외에도 일본 기옥시아,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중국의 양쯔 메모리 등의 회사들이 비슷한 기술 수준을 가지고 있으며 생산 능력과 점유율을 보유하면서 가격 방어마저 어려워진 탓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낸드 플래시 첫 보고서를 통해서 올해 낸드 플래시 시장 규모가 606억 3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52% 개선될 것이다라는 전망치가 나왔습니다. 수요 감소가 진행되기 전인 2022년 연 매출보다 높은 상황인데요. 아울러 2025년 세계 시장 규모는 올해보다 2.2% 증가한 619억 4천만 달러로 성장 사이클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낸드 플래시 시장 규모 전망을 살펴보시면 2022년 600억 4,400만 달러였었는데 2023년 많이 줄어든 모습이 보여지죠. 다만 2024년도부터 다시금 반동의 흠이 보이고 2025년에는 소폭이나마 더 올라갈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김석 SK하이닉스 낸드 마케팅 담당자는 지난해 4분기부터 평균 판매 가격 상승에 따라 수익성 개선이 본격화되고 있다라며 낸드의 재고는 올 하반기 정상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4분기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수요 개선, 가격 반등이 동시에 이뤄졌고요. 올해 시장 매출 606억 불로 50%는 넘게 껑충 뛰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수익 개선이 본격화될 전망이다라고 보여졌으니까요. 올해 하반기 더더욱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상장사 513곳. 10년째 PBR 1배 밑돈다. 네, 이번에는 저 PBR 관련된 어제 좀 주목받았던 소식을 다시 한번 전달드립니다. 국내 상장사 10곳 중 4곳은 주가 순자산 비율, 즉 PBR이 1배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개수로는 1,100개가 넘고요. 심지어 10년째 PBR이 1배 미만이 거래되는 상장사도 무려 513곳이나 됐습니다. 여기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즉 한국 증시 저평가가 구조적인 문제다라는 점이 지표상으로 확인된 셈인데요. 그런 만큼 윤석열 정부 역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구조적인 문제점이다라는 부분에 동감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 구조적인 문제라는 점이 지표상으로 확인됐는데 그런 만큼 윤석열 정부가 PBR이 낮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밸류 작업에 나서면서 기업 차원의 구체적인 주주 환원책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총선을 앞두고 기업 실적 개선에 대한 과도한 상속세 개선 등 내실보다는 단기 주가 부양에 치중할 경우 되레 시장의 냉소를 키울 수 있다라는 우려도 적지 않은데요.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체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 2,608개 중 PBR이 1배에 못 미치는 종목은 무려 1,009개나 됐습니다. 42%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PBR은 해당 기업의 시가총액과 장부가 즉 청산 가치를 비교한 수치입니다. PBR이 1배 미만이라는 것은 회사가 보유한 자산을 모두 매각하고 사업을 청산했을 때보다 주가가 낮게 거래되고 있다는 부분을 의미하는데요. 문제는 10년 전과 비교해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는 부분입니다. 10년째 PBR이 1배를 밑도는 종목도 113개나 되고요. 종목별로는 건설과 금융, 증권, 유통업종이 대다수였습니다. 지금 화면상으로 크게 살펴보겠습니다. 10년간 변함없는 PBR 1배 미만 상장사의 비중을 봤을 때 2014년도가 43%를 차지했고요. 그 10년 뒤인 2024년도도 42%로 크게 다르지 않았다. 10년대 다르지 않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10년째 PBR 1배 미만의 상장사를 살펴보시면 우선은 첫 번째 건설주 중에 GS건설이 눈에 띕니다. 그 다음에는 증권주 SK증권이 보여지고요. 하나금융지주와 농심 그리고 홀딩스 역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달 발표될 기업 밸류에이션 밸류업 프로그램은 일본처럼 PBR이 낮은 기업에 대한 경영 개선 방안 마련과 기업 가치 상승을 이끌어 주가 상승, 기업 성장 등을 유도하는 선순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된 내용으로는 PBR, 자기자본이익률, ROE 등 상장사 투자 지표를 업종, 시가총액별로 공시하고 기업 가치 개선 계획을 공표로 권한 것이 포함이 됐는데요. 다만 전시 행정에 그칠 경우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여전합니다. 과도한 상속세 등을 우려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억누르는 기업이 있는 실정에서 이런 근원적인 문제 해결이 급하다라는 것인데 박혜찬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기업들이 압박에 의해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인데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라며 기업 실적 등 지속 가능한 부분이 뒷받침돼야 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전했습니다. 기업 밸류업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상장사 10곳 중 4곳의 장부가 우선 하회를 하고 있고요. 건설과 유통, 금융업종 저평가가 심각한 부분입니다. 정부는 내달 저평가 해소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 주주 환원 등 증시 부양에 대한 기대감 속 실적과 상속세 개선 중요 역시도 지적을 받고 있는 부분, 우려감까지 공존하고 있다라고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서 전문가 의견까지 덧붙여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죠. 개인 투자자가 아닌 전문가는 장 시작 전 뉴스를 볼 때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출까요?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입니다. 해외는 골디락스, 코스피만 1월 악몽, 왜 그런 걸까요? 자, 그럼 헤드라인 풀어주실 분, 헤르메스스타 김시은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월 코스피는 기관 팔자 6.6% 급락했고요. S&P 500 지수는 5거래를 연속해서 사상 최고가 경신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만 왕따를 당하고 있는 건지 헤드라인 풀어주시죠. 왜 우리나라만 매력이 없을까요?
좀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보면 사진 하나 뜨면서 보겠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봤을 때 관련했을 때 역사적으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거의 0% 가까운 수준. 그러니까 굉장히 짙은 파란색 위로 올라가는 지수 같은 경우를 보면 미국 증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중간에 있는 하늘색이 우리나라 그리고 초록색이 중국 증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8년부터 23년간의 수치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미국 증시 S&P 지수는 250%가 올랐고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거의 0%.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50% 정도를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관련했을 때 뭐 코로나 기간 동안이야 좀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오면서 뭐 3,000피 간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역사적 우리나라는 뭐 박스피였습니다. 역사적으로요. 네, 박스피였습니다. 일정 박스권 라인대에서 계속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만큼 우리나라 증시가 다른 나라 뭐 특히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에 대비했을 때 매력도가 살짝 떨어진다는 점을 보면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무래도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 부분에 대한 내용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특히 올 1월 같은 경우는 세계 증시와 계속 역행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S&P 지수라든지 미국 3대 지수 계속해서 사상 최고가 달성하고 있고요. 아시아 증시를 보더라도 아시아 증시 뭐 대만, 중국, 일본,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4개 정도가 있는데 일본은 사상 최고치 계속해서 찍어 나가고 있죠. 중국 증시도 항상 우리와 함께 꼴찌 기록했는데 저번 주부터 중국 부양책 발표하면서 바닥 딛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도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관련했을 때 우선 첫 번째로는 실적에 대한 부담감, 두 번째로는 수급에 대한 부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 같은 경우야 아무래도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혹은 뭐 2차 전지 섹터 쪽에서 실적 부진에 대한 내용으로 인해서 좀 모멘텀 투심이 악화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수급에 대한 부재인데 제가 앞서서 증시가 오르기 위해서는 돈이 주식 시장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코로나 기간 이후에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유동성이 굉장히 많아서 그 자금이 주식 시장으로 흘러오면서 아예 지수 자체가 올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관련했을 때 유동성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1월 증시 어땠죠? 1월 기관 팔고 외국인 안 들어왔습니다. 부진했습니다. 네, 좀 굉장히 수급적인 플레이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스탠스 자체가 지난주부터 살짝 변화한 모습이 나와주고 있긴 했어요. 외국인들의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는 모습이 나와주긴 했으나 구조적으로 들어오진 않고 오히려 좀 뭐 코스닥이라든지 이쪽에서 팔고 다른 쪽으로 들어가는 모양새가 나와주고 있어서 관련했을 때 지금 거의 고여있는 물처럼 좀 수급 자체가 새로운 수급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있는 수급으로만 계속 돌고 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기 위해선 새로운 유동성이 필요한 부분인데 아직까지 그 부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나 홀로 1월 악몽을 그리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기업의 실적 부진과 더불어서 수급 부재, 또 매크로 악재까지 좀 겹쳐졌었던 1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투자 키워드는 어떻게 잡아봐야 될까요? 우리가 좀 아시아 증시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일본 증시 계속해서 오르고 있죠. 관련했을 때 우리나라도 그 부분에서 힌트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키워드는 니케이 지수 단독 질주의 배경이라고 잡았는데 지금 외국인 일본 증시를 이끌어가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은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개인의 매수세도 붙어 있긴 한데 관련했을 때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금 일본 증시를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할 정도로 계속해서 오랜 침체기였습니다. 지금 지수의 차트 흐름을 봤을 때도 30년 동안 계속해서 부진했다가 이제는
좀 고점 라인대를 뚫어주려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양새를 그리고 있죠. 관련했을 때 지금 이 지수 상승을 이끌어낸 가장 큰 요인이 외국인의 매수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일본 증시가 주주 환원 정책은 오래 전부터 진행을 했어요. 기시다 정부 때부터 좀 진행을 많이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PBR 1배 미만의 저평가 기업들한테 자사주를 매입하거나 혹은 기업 가치 제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주주 환원 정책이 왜 중요하냐 혹은 주주들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것이 왜 중요하냐라고 보면 주식시장에서 기업의 가치는 주주들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야 좀 뭐 기업들에게 주주 환원 정책이 잘 진행이 되지 않는다던가 혹은 배당이 잘 안 되거나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배당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내가 갖고 있는 이 현금으로 주주들에게 이익을 나눠주는 배당 성향을 굉장히 많이 잘 하거나 혹은 내가 갖고 있는 이 현금으로 다른 쪽에 투자를 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올려서 시세 차익을 내주게 하거나 보통 두 가지 방식을 주로 굉장히 잘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금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현금을 보통 다른 쪽에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유보금으로 계속 가지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배당 정책을 좀 시행하지 않는다는 점이 우리나라 증시를 좀 끌어내리는 가장 큰 요인이 아닐까 싶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배당 투자를 좀 포트폴리오 안에 가지고 있는 편이긴 한데 관련했을 때 배당을 하면 가장 든든한 점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 종목의 주가가 크게 변동성이 없더라도 항상 배당이 나옵니다. 이익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그 종목을 보유를 있기만 하더라도 배당이 꾸준하게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그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기다리는데 버틸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주주 환원 정책 그러니까 배당을 얼마나 많이 지급하는지 혹은 자주 지급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사진을 봤을 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배당 성향 다른 국가들 대비했을 때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로 봤을 때 일부 그러니까 뭐 금융이라든지 일부 섹터 같은 경우는 거의 90% 이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배당 성향은 굉장히 낮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좀 주주 환원 정책을 계속 시행하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1월 중에 프로그램 발표하고 있고 2월, 3월에는 결산 배당 기준일, 4월 같은 경우는 총선이 예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저PBR인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어제 같은 흐름도 봤을 때 코스닥 쪽에서의 수급 이탈이 나오고 오히려 저PBR 쪽에 대한 종목군들의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간 모습이 나와줬어요. 그 부분에서 봤을 때 지금 봐야 하는 건 코스닥 쪽에서의 수급 이탈이 나타났고 코스피 쪽으로 이동하려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서 그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아무래도 코스닥 같은 경우는 성장주가 대부분 포진해 있다 보니 지금 PBR이 1배가 넘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주사라든지 혹은 좀 저평가된 기업이 많다 보니 이런 쪽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의를 해야 할 점은 저PBR이라고 해서 우리가 눈독 들이는 것이 아니라 저PBR인데 현금성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배당 성향도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주주 환원 정책을 실시할 수 있는 쪽에 계속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런 쪽으로 종목별 옥석 가리기가 진행되면서 관심은 더욱더 그쪽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금융주라든지 완성차 쪽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래도 금융주 같은 경우는 배당에 대한 매력도가 굉장히 높은 섹터이기도 한데 올해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더블 배당도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융주 같은 경우는 그래서 계속해서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좋은 흐름세, 기관과 연기금의 매수세에 힘이면서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성차 같은 경우도 보면 어제 갑자기 현대차, 기아 불을 뿜으면서 올라간 모습이 나왔는데 완성차 같은 경우야 올해 피크아웃 우려가 있다라고 해도 좀 주주 환원 정책이 강화가 되면서 좀 바닥권은 어느 정도 짚어주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투자 심리가 대폭적으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특히 기아 같은 경우는 좀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자사주를 소각한다는 이슈까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베스트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완성차 쪽에서 계속 관심을 가야 하는 쪽은 기아가 아닐까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일면 수혜 섹터 배당주와 저 PBR 좀 살펴보자라는 의견 속에서 금융주 그리고 완성차주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화요일 아침 8시 반입니다. 매일 아침 8시 반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센티멘털 대 펀더멘털 두 종목씩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컨디션 좋습니다. 자, 오늘은 센티멘털로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펀더멘털로 현대차 이렇게 두 종목 되겠습니다. 센티멘털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제가 연초에 올해 청룡회 시작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좀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드렸었는데 1월 내내 조금씩 오르죠. 그래서 삼바가 지금 24년에 실적이 좋아진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지금 해외에서도 동종업체의 주가가 실적이 둘 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건데 셀트리온은 뭐 주가가 좀 합병한다고 너무 빨리 먼저 달린 감이 있었죠. 그리고 SK바이오 사이언스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보다 지금 주가는 역차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CDMO 그러니까 위탁 생산 업체 중에서 뭘 찾는다 그러면 대장주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대신증권입니다. 항체 치료제 시장 성장의 수혜를 받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별도 기준으로 말이죠. 매출이 21%, 영업이익이 23% 이 정도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장 증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정도로 지금 수요가 좋다. 그리고 그 정도로 원가 경쟁력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삼성이 그때 잘하는 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싸게 대량으로 만드는 건 삼성 우리나라 따라올 전 세계 기업들이 없거든요. 바이오 신약 생산 분야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바로 그런 포지셔닝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금년에 이제 일산공장 가동이 완전히 이제 시작되고 하반기에는 4공장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년 4월에 5공장 완공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 5공장이 착공을 지금 앞당겨질 정도로 지금 수주가 아주 원활하게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나가는 부분이 ADC 쪽, 알츠하이머 쪽 그러니까 최근에 아주 핫한 그런 제약바이오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KB증권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업종 최선호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런데 바이오시큐어 액트라고 미국에서 법안이 발표가 됐죠. 초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이 뭐냐면은 특정 중국의 바이오 업체들과 미국에서 계약을 금지하는 조치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보면은 중국 내에서는 중국에서 국가보안법을 준수하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데이터를 좀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 몰리면은 공산당 여기에 또 잘못 몰리면 간첩 혐의까지 이렇게 씌워질 수가 있어요. 그런 거에 대응해서 미국에서도 바이오 시큐어 액트를 발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렇게 중국 바이오들 업체들하고 계약 금지를 하면은 우리나라한테 판사 수혜가 있겠죠. 자, 차트 보겠습니다. 최근에 쭉 올라오고 있고 1월 초 기준으로도 지금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죠. 어제 뭐
우리가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이 회사는 그래도 좀 올라가고 있고 거래량도 많이 올랐습니다. 어제 보니까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도 포착될 정도로 장중에 이렇게 아주 강했습니다. 공매도는 0.4% 있네요. 뭐 코스닥 평균 정도에 있는 거고 코스피로 보면 0.2%니까 그거보다 약간은 높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외국인들이 좀 사들어온다 그러면은 공매 환수와 더불어서 진성 매수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PBR로 봤을 때 상당히 밑에 부분에 있어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제 밑에 있는 거고 뭐 절대적으로 봤을 때는 싼 거는 아니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하단에 있는 게 맞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PBR 보겠습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5.1배, 제약바이오치고는 그렇게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고 중간 정도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있었던 뭐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 3.7배 와 있고요. 뭐 SK바이오사이언스는 2.9배 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중간 정도에 돼 있다. 그래서 분위기 좋을 때는 꼭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목표 주가 내려오던 게 자세히 보시면 여기서 좀 오르고 있죠? 좀 올라서 하향세는 일단 마무리가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목표 주가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27%인데 삼성바이오로직스도 28% 보이네요.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 주식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펀더멘털로 가겠습니다. 이제는 현대차입니다. 최근에 제가 기아를 또 반복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현대차, 기아 둘 중에 하나 고르라면 저는 기아를 고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말이죠. 이 차트를 보시면 최근에 기아 주가가 아주 불을 뿜고 있습니다. 어제도 상당히 많이 올랐죠. 코리아 디스카운트 관련 이슈로 저 PBR 주식들이 좀 올랐는데 기아는 지금 PBR이 0.7배 정도 와 있습니다. 현대차는 0.5배입니다. 근데 아까 그 김시현 팀장도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만은 저 PBR 주에 뭐 햇볕이 드는 거죠. 이렇게 저 PBR 주가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어제도 뭐 이마트도 올라가고 삼성물산 지주사 같은 데도 많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저 PBR이라고 해서 올라가는 게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 거고요. 저 PBR에도 실적이 안 좋고 ROE가 낮으면은 올라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주들한테 안 주는데 저 PBR이라고 무조건 주가가 올라간다고요? 저는 그거 완전 반대입니다. 저 PBR인데 기아나 현대차 같이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내고 ROE도 아주 강력하게 나오고 있고 자사주나 이런 것도 매입 소각을 하는 그런 플랜이 다 나와 있고 배당 성향도 현대차 같이 25% 이렇게 나오고 ROE도 현대차 10% 넘습니다. 기아차 17% 정도 됩니다. 그 ROE를 항상 꼭 보셔야 된다. 얼마나 회사가 돈을 잘 버나 그걸 보고서 저 PBR을 봐야지 그냥 단순히 저 PBR을 보다가 주가 따라가다가 낭패 보기 십상입니다. 자, 현대차 그룹주 내에서도 다 같이 오른 게 아니에요. 현대오토에버는 좀 내렸어요. 왜? 고평가주거든요. 그런데 기아, 현대차는 올랐습니다. 왜? 저평가주기 때문입니다. 대신증권입니다. 뭐 완성차 업체 금년에 우려가 좀 있잖아요. 캐파를 이제 생산이 조금 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그런 건데 그래서 그렇지만은 영업이익률 8.5% 이 회사는 보고 있고요. 자율주행 쪽도 괜찮아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에서는 전기차 부진 있는 거 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나 내연이나 하이브리드로 극복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일 마지막 줄에 환경 규제 완화 가능성도 있고 홀류 유형 생산 강점도 있다. 이런 거는 뭐 기업들이 기업 경영을 하다 보면 늘상 부딪히는 환경 변화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여기에는 적응할 수 있는 업력을 가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교보증권입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건 주주환원 정책이에요. 주주환원 정책인데 제일 밑에 줄 보시면 고배당을 지급한다. 그리고 자사주 매입을 1% 한다. 그래서 투자 매력도가 올라간다.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마침 이런 얘기가 최근에 나온 기업 경영연구소죠. 그쪽에서 나오는 가버넌스 포럼에서 요구한 그런 요구 사항과 정부에서 아무래도 저 PBR,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 좀 줄이겠다, 없애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맞물려가지고 어제 주가가 좋았습니다. 자, 어제 주가가 상당히 좋았는데 어제 보니까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로 대규모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성 매수인가 아닌가 제가 좀 고민이 많은데요. 일단 0.2%대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매도에서 크게 들어온 건 아닐 거고 들어왔다고 하면은 진성 매수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고평가주와 저평가주 사이에서 시장이 최근 몇 년 동안은 고평가주, 성장주 이쪽에 있던 시장의 포커스가 이제 조금 바뀌려고 하는 대변혁의 지금 시점에 다다랐다. 그래서 제가 포트폴리오나 포지션을 좀 다시 리뷰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역사적 밸류로 밴드를 봤을 때 낮은 건 아니죠. 중앙 정도에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동안 주가가 괜찮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쌉니다. 포워드 PR 4.3배고요. 기아하고 한 1.0 이상 차이가 났었는데 최근에 기아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이제 거의 많이 따라잡았습니다. 4.2, 4.3이니까 많이 따라잡기는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코스피 대비해서는 상당히 50, 60% 정도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갈 길이 좀 남았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쭉 내려와서 이제는 하향세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좀 올릴 가능성이 있죠. 자, 목표 주가 대비 괴리를 보겠습니다. 기아는 한 24%,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와서 좀 줄어들었는데 현대차 37%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펀더멘탈로 현대차 두 종목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 세 줄입니다. 뉴욕 증시, FOMC와 빅테크 실적을 앞두고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S&P 500과 다우지수는 또 최고가를 경신했고요. 오늘의 일면, 해외는 골디락스, 코스피만 1월 악몽, 배당주와 저 PBR주, 수혜주로 꼽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센티멘탈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펀더멘탈은 현대차까지 찾아봤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증시 9로 돌아오겠습니다. 개장 방송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